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 개발을 맡아왔던 고정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한 30분 정도 해서 누리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올 5월 달에 있었던 누리호 3차 발사 영상입니다. 네, 많이 보신 영상이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누리호가 벌써 세 번째 발사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발사할 때 되면 이제 굉장히 언론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이게 단순히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만 가지고 너무 집중해서 봐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잊혀지기 마련이고 또 이 누리호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이 돼서 왔는지는 잘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누리호 개발 사업은 약 10년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리호 개발까지 진행되어 온 개발 과정 항우엔에서 우주 발사체를 위해서 진행해 온 세월을 따져보면 약 30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누리호 개발 책임자를 맡아서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맡아서 진행을 해왔고요. 우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주 발사체라고 하면 뭐 어떤 건지 조금 헷갈리시기도 하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지구상에서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구 주위를 돌아가고 있는 거는 위성이 충분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부족하면은 이렇게 땅으로 이제 멀리 날아가긴 하지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속도를 얻기 위해서 우주 발사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리호 그동안의 발사 과정에서 약 초속 7.5km 정도의 위성의 속도를 얻기 위해서 누리호가 그렇게 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 발사체라는 게 그래서 인공위성의 속도를 붙여주기 위해서 동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사체라는 거는 지금 현존하는 발사체는 거의가 구성이 똑같습니다. 하부에 엔진이 있고 위쪽에 이제 탱크들이 있는데 연료 탱크나 산화제 탱크가 이렇게 있어서 비행 중에 연료와 산화제를 연속이 엔진 쪽으로 넣어주고 거기서 연료가 산화제하고 산화되면서
그 풀룸이 나와서 그 배기가스가 밀어주는 힘으로 로켓이 속도를 얻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조금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과기부 산하에 25개 출연연이 있는데 그 출연연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항우연은 잘 아시겠지만 항공기나 위성, 발사체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현재 약 1000명이 좀 넘는 인원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앞서 30년에 걸쳐서 누리호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항우연이 198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89년에 설립이 돼서 저희가 바로 1990년부터 조그마한 1단형 과학 로켓 개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1단형 과학 로켓, 2단형 로켓, 그 다음에 액체 추진 과학 로켓 KSR-3, 나로 누리호까지 오면서 저희가 이제 마침내 우주 발사체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던 1단형 과학 로켓은, 과학 로켓이라고 하는 거는 위성 발사체하고 틀리게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그 로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 로켓이라고 하고요. 처음 개발했던 로켓은 직경이 약 40cm에 길이가 6.7m, 전체 무게가 한 1.2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호로는 이 정도 크기의 로켓을 실어서 우주 궤도로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개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씩 기술들을 확보를 해 나갔고, 그 기술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누리호가 됐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중간에 저희가 그 누리호 전에 나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나로 개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러시아하고 저희가 국제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기술적인 그런 이제 그 지식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두 차례 발사를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기술 이전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국제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주면서 얻은 게 없다라는 이런 비난을 하셨던 분들도 또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나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또 러시아와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습득할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없었으면은 누리호가 혼자 그 누리호 사업이 독자적으로 그냥 빨리 진행될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그 목표가 1.5톤급의 저궤도 실용위성을 개발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핵심 기술을 우리 스스로 확보를 하자는 게 아마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발사체라는 것은 이제 그 누리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누리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누리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우주 발사체 좀 더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우리 스스로 확보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2010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6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3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그 없었던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처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차례 비행 시험을 하는 것으로 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이제 사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여기 15년부터 맡아서 마지막까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누리호 재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세 가지 로켓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옛날에 보셨던 나로호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누리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로호가 옛날에 그 100kg급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었던 그 위성 발사체였는데, 누리호 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1.5배 정도를 크기는 약 1.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위성은 약 15배 정도, 1.5톤 정도 그
위성을 실어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이 개발이 됐고요. 현재 그 누리호 성능으로는 약 1.9톤 정도까지 위성을 실어서 지구 궤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로켓은 저희가 이제 사업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그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된 엔진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을 하자는 요구에 따라서 엔진 한 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제 비행 시험을 했고요. 요거는 그 2018년에 저희가 비행 시험을 했고 그 성공적으로 이제 잘 비행을 했고요. 이 중간에 시험 발사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누리호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개발을 완료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누리호 구성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단별 구성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엔진이 있고 연료 탱크가 있고 산화제 탱크가 있고요. 누리호는 그 연료는 우리 항공기에서 쓰는 항공기용 등유를 사용합니다. 케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등유를 사용을 하고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사용합니다. 액체 산소는 잘 아시겠지만 영하 180도 상태로 우리가 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극저온의 영하 180도 산소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단도 구성은 동일하고 3단 같은 경우는 이제 7톤 엔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위성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단하고는 조금 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가 1단에는 그 300톤 추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75톤 엔진 4개를 묶어서 사용을 하고요. 2단에는 75톤 엔진 1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독자 개발로 우리나라 기술을 확보하고 발사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역시 저희가 모든 개발은 대부분 국내 기업들하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한 30개 조금 넘는 기업들이 저희하고 함께 개발을 진행했던 기업이고 실제로 이 기업들은 저희하고 직접 계약을 했던 기업들이고요. 이 기업들이 또 2차, 3차적으로 또 그 국내 기업들하고 계약을 하청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한 300개 정도의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한 1000여 명의 국내 개발 인력들이 같이 개발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발사대 하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국방 쪽에서 많이 알려진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2010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2011년부터 이제 바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시험 설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험 설비는 이제 각종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구성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또는 스테이지 단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설비 구축에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게 뭐냐면 설비가 없으면 시험을 할 수가 없고 시험을 할 수 없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 구축에 제일 먼저 착수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호를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30톤짜리 엔진을 병행해서 독자 개발하려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 설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국내에 없어서 외국의 설비를 잠깐 빌려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니까 그 시험을 진행해 주던 나라에서 더 이상은 니네 거 시험을 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개발을 중단을 하게 된 일도 있었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뭐 자기네 나라 개발이 바빠서 못 해주겠다 또는 우리는 한국의 우주 발사체를 도와줄 수가 없다 해서 외국 시설 사용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일 먼저 설비 착수에 들어갔고요. 설비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구성품들하고 7톤 엔진, 75톤 엔진 시험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저희가 7톤 엔진, 2016년에 이제 75톤 엔진 시험에 착수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발사체 75톤 엔진 1기를 이용하는 시험 발사체를 2018년에 저희가 비행 시험을 했었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누리호의 나머지 부분들 1단하고 3단에 대한 시험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3월에 저희가 그 누리호 1단에 대한 종합 시험을 마치면서 이제 누리호에 대한 모든 시험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고요.
그러고는 이제 21년에 이제 저희가 첫 발사에 도전하는데 그 전에 우선 누리호를 위해서 새롭게 구축된 발사대 개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발사대 인증 시험을 또 21년에 진행을 하고 1차 발사, 2차 발사, 3차 발사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이후의 계획은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4차, 5차, 6차 발사도 계획이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동영상은 조금 많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것들이 이제 누리호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구축이 된 시험 설비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 대부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대전에 있는 항우연하고 창원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들을 저희가 이용해서 누리호 개발을 모두 국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설비들은 뭐 이제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향후 새로운 발사체 개발에 계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새로운 발사체 개발에도 계속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누리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보긴 했지만은 이 75톤 엔진, 그 다음에 7톤 엔진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그 큰 성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개발한 75톤 엔진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 기업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얘기까지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뭐 현실적으로 수출까지 계약까지 진행이 되지는 못한 바가 있고요. 어쨌거나 75톤 엔진, 7톤 엔진 각각 약 200회, 100회에 가까운 우리가 개발 시험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으로 개발을 해서 누리호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시험 설비 구축부터 우리가 75톤 엔진 시험을 쭉 진행을 해왔던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험 설비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로우주센터에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 2014년 10월에 이제 저희가 연소기 엔진 부분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소기라고 하는 부분품입니다. 연소기는 우리가 고압으로 그 가압된 산화제와 연료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그 산화가 되는 불꽃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품인데요. 이 연소기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2014년 10월에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가 중대형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엔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년 10월부터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게 이제 2016년 2월 달이고요. 약 14개월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그 6번에 걸친 설계 변경, 12번에 걸친 추가 시험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독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기술을 들여오거나 또는 배워오거나 하면은 우리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설계는 우리가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넘어가는 것이 이 누리호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이제 2016년 5월에 저희가 첫 번째 75톤 엔진 연소 시험을 1.5초 수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숨막히는 뭐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7톤 엔진, 75톤 엔진 시험을 잘 진행을 해서 저희가 마침내 비행 시험을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그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것이 이제 추진제 탱크 제작을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뭐 탱크는 뭐 쉽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까 구조에서 보셨듯이 발사체를 지지하는 뼈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발사체 구조는 엔진에 탱크 연결하고 그 밑에 엔진을 달면 그게 발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탱크들이 그 추진제하고 산화제를 저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그 엔진 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기능도 있지만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전체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그런 구조물로서의 구조체로서의 기능을 해줘야 되고 이게 또 비행을 하다 보니까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가볍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을 하는데,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용접이라든지 후가공 이런 데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제 탱크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느라고 또 일정에 조금 차질을 좀 빚기도 했었고요. 예, 제작 분량하고 그다음에 그 공정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쭉 우리가 이것도 한 1년 정도 넘게 저희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일단 산화제 탱크 내부인데요. 탱크 안에도 이제 밋밋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탱크 내면을 저렇게 아이소그리드 구조라고 해서 다 파낸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실린더들을 여러 개 이어 붙이고 그다음에 돔 부위는 이렇게 스피닝 가공을 해서 저희가 탱크로 완성을 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공정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고, 이렇게 얇고 가벼운 탱크는 어디 쓰는 데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지나가다가 많이 보시는 탱크들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진 탱크들이고요. 이 탱크들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야 되고, 그다음에 압력을 또 견뎌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됐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품들 개발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서 모든 부분품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이거를 이제 각 단별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단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 시험을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종합 연수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단이 제대로 개발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2021년 3월에 저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오셔가지고 75톤 엔진 4개가 달린 1단 연소 시험을 진행했던 모습이고요. 이게 아마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던 그럴 때입니다. 발사체 개발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주 발사체나 로켓이나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사대라고 불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나로 우주센터에 구축된 누리호 발사대입니다. 발사대라는 거는 발사체가 이렇게 와서 기립이 되면은 발사체에 전기, 연료, 산화제, 가스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 발사체가 안전하게 지상에서 비행을 시작할 때까지 발사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또 해야 됩니다. 현재 나로 우주센터에는 누리호 발사대인 2발사대하고 그 다음에 나로 때 쓰였던 1발사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 1발사대는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나중에 새롭게 개발할 저희 차세대 발사체 발사대가 다시 여기에 개조해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발사대가 이렇게 해서 1단, 2단, 3단 각 단에 공기, 추진제, 가스, 뭐 이런 전기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발사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또 비행할 때는 또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분리가 되어야 발사체가 또 이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발사대 구축 장면인데요. 이 발사대가 위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3층까지 그 안에 이제 모든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이 지하에 있고 그 안에 모든 장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누리호에 여러 가지 공급해주는 엄브리칼 타워가 이렇게 같이 구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혹시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점화가 되고 이륙할 때까지 이 사실은 발사대가 여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이륙을 못하게 붙잡고 있고, 우리의 75톤 엔진 4개가 정상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이 장치들이 동작을 하면서 놔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누리호가 이제 이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약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정확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판단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장치들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폭발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여튼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사체 개발이나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누리호에 실린
연료나 산화제들도 만약에 잘못될 경우 굉장히 큰 폭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전 문제에 굉장히 극도로 신경을 쓰면서 그 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안전사고 없이 13년에 걸친 개발 과정을 진행해 올 수 있던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막 그런 것들이 또 뭐 다른 것보다도 또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발된 발사체는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누리호 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던 두 차례의 시험 발사를 진행을 하고 금년도에 5월 달에는 또 세 번째 실제 위성을 싣는 발사까지 진행을 했고요. 보통 처음 개발한 발사체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처음 개발한 발사체의 성공 확률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발사, 두 번째 발사 정도는 테스트 용도로 이렇게 위성 모사체라든지 또는 우리가 발사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성들을 실어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는 쉽게 말씀드리면 깡통이죠. 깡통을 1.5톤짜리를 만들어서 궤도에 올리는 시험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목표 궤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깡통 대신에 이제 저희가 누리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능 검증 위성을 실어서 보냈고요. 작년 6월 21일인데 이때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리호가 첫 성공을 한 거는 작년 6월 달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5월 달에는 저희가 여기 카이스트에서 제작하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싣고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하고 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하신 큐브 위성 7개도 같이 실어서 이제 발사를 했고요. 3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발사에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은 2차 발사, 3차 발사 잘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로써 누리호는 이렇게 이제 그 우주 발사체로서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위성, 조금 더 우리가 실용급 위성들을 계속해서 발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은 지상에서 엔진이 점화가 되고 이륙을 하고 날아가다가 1단위 분리 50km 정도에서 1단위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성을 분리하는 이 과정까지 이렇게 전체가 다 잘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발사에서 우리가 그 전 과정은 잘 진행이 됐는데 3단의 연소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약 한 마이너스 40초 정도, 그러니까 46초가 짧게 그 연소가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우리가 3단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고도 700km에는 도달을 했지만은 700km에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초속 7.5km의 속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일찍 연소가 끝나면서 우리가 얻었던 속도가 6.5km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초속 1km 정도가 모자라서 결국은 위성하고 3단이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지표면 그 공해상으로 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이 원인을 파악하느라고 한 2달 정도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우리가 그 이 지상에서 시험하면은 하드웨어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뜯어보고 뭐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되는데, 비행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드웨어가 어디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원인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게 맞는지 검증 시험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다행히도 2달 정도 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고요. 원인은 저희가 3단에 산화제 탱크 압력이 떨어지면서 연소가 일찍 끝났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하여간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1차 비행에서 위성 분리까지 다 했지만은 위성이 속도를 얻지 못해서 이제 다시 떨어졌다 말씀을 드렸고, 그 우리가 이제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한 4달에 걸쳐서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까지 저희가 필요한 모든 보완 조치를 다 완료를 하고 이제 2차 발사에 다시 도전을 했었고요. 2차 발사는 우리가 그 성능 검증 위성, 누리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위성의
국내 대학에서 제작한 이 큐브 위성들도 같이 실어서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비행 전 과정을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성능 검증 위성하고 나중에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궤도에 다 투입을 시켰고요. 그래서 2차 발사를 진행을 해서 저희가 누리호 성능 검증을 마침내 다 완료를 했고, 누리호가 위성을 700km 고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이제 보여드렸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대학교에서 만든 위성들이 문제없이 또 그 궤도에 투입이 돼서 활동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3차 발사를 진행을 했고요. 3차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에서 제작한 위성하고 지금 보시는 천문연의 그 큐브셋, 그리고 기업에서 제작하신 7개의 위성을 탑재를 하고 같이 발사를 했고, 전 과정 다 진행이 됐습니다. 잘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넘어가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아쉽게도 천문연에서 제작하신 그 위성 한 개가 분리가 안 된 게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조그만한 위성들은 별도의 그 발사관을 달아서 이제 우리가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그만한 그 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문제들은 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우리가 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보완을 하면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누리호 개발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리호 개발 사업 이후에 저희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누리호를 세 차례 더 발사함으로, 네 차례죠. 네 차례. 그 3차 발사가 이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차례 발사하면서 누리호를 신뢰성을 향상을 시키고 우리가 민간에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누리호는 저궤도 위성 발사체인데 우리가 달에 가거나 화성에 가거나 하려면 성능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그 우주 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누리호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차세대 발사체라는 것을 금년도부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는 2단형 발사체로서 누리호보다 약 한 3배 이상의 성능을 갖게 됩니다. 이 발사체를 개발해서 목표가 저희가 2032년에 우리가 만든 달 착륙선을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0년에 걸쳐서 누리호 개발까지 오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 기술들을 더 확장을 하고 더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우주 탐사, 그리고 더 큰 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 30년이나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라고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발사체 개발이라는 것이 워낙 극한에서 동작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발사체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사체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그런 무기하고 기술이 유사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저희가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진행될 개발은 그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예산과 인력, 여러 가지 그 참여 기관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주 발사체 개발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리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우주 개발 활동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누리가 현재 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위성들 발사, 그 다음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달 착륙선 발사까지 향후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감격스러운데요. 오늘이 결실이 있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도전과 또 피나는 과정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그런 발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현장에서 질문이 없다면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취합된 질문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온라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발사체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쏘는 우주 발사체의 경우 과학용보다는 군사용의 성격이 있는데 이런 용도별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주 발사체하고 인공위성 발사체는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그 대륙간 탄도탄이나 이런 거하고 인공위성 발사체가 어떤 차이인지를 여쭤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대륙간을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들하고 인공위성 발사체는 구성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인공위성 발사체의 경우는 목표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투입을 시키고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반해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대기권 진입을 해서 우리가 그 목표로 하는 지역의 무기를, 탄두를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주 발사체에다가 다시 지구로 재진입하는 기술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로 쓰려면, 지금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액체 산소, 그 다음에 케로신을 쓰다 보니까는 연료를 주입한 상태에서 대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발사를 하려면은 약 하루가 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사 준비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무기로 사용하려면은 늘 연료가 충전이 되어 있고 발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액체 산소 같은 게 아니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연료 조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그 누리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연료의 조합이지만, 그런 연료 조합을 지금 무기에 사용되는 연료 조합을 북한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체 연료도 무기로 많이 쓰이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런 연료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북한이 순수하게 우주 발사체 개발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관심이 많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 관계상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다른 과학 분야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주 발사체 연구는 아주 긴 호흡으로 연구에 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연구 중간중간 찾아왔을 때 시련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극복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는 것도 중요했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그 항우연에서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인력이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에 계신 직원들이 또 한 1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저 혼자 이걸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참여해서 각자가 맡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끝내줘야 됩니다. 개발을 다 진행을 해줘야만 이게 우리가 누리호를 만들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또 우리 누리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엔진 개발에 있어서의 연소 불안정 문제라든지 탱크 제작 문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고, 수차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기술을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가 자기가 맡은 부분을 그 기술 개발을 어떤 극복해주고 그 다음에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임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명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 잘 마무리해주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그 연구원들 각자를 믿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발을 하다 보면 늘 그렇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기한은 정해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밤을 새고 어떻게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역시 개발자, 개발진, 개개인들하고 저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가치라는 협업 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좋습니다. 막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엄청난 팀워크의 결과가 이렇게 결실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발표해 주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정환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